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총선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대한 전체적인 예상이라 할까 분석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지방별이라 할까 이런 거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총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한국 선거에 대한 총론적인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총선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선거라는 거는 대의제잖아요.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로서 선거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인구가 작을 때 로마 시대 시민정치를 할 적에는 시민에게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에 의한 직접 정치를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어떤 일정한 지역의 시민들을 모아서 정책을 토론하고, 그래서 그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정치는 철인 정치, 훌륭한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왕도 정치라 그래가지고 왕이 철인이 되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세자로 왕이 되기 전에 장자세습으로 왕세자로 책봉이 되면은 그 어떤 경연이라 그래가지고 왕에 대한 강의를 하는 전문 학자를 대제학 같은 학자를 전속 과외 교수로 해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 행동 하나하나도 가르쳤습니다. 그 경복궁에 가면은 그 세자들이 걸음걸이를 배우는 그 발자국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음걸이부터 훌륭한 태도를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즉, 지도자라 하는 것은 성인이 훌륭한 사람, 성인, 적어도 철학자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인구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그 서구 사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아주 고대 로마 시대의 시민 정치에서 그 왕권 시대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권한을 부리다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또 철학자로서의 지도자상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지를 못해서 그 왕이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는다든가 국가의 특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시민, 쉽게 말하면 원시적인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세금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유를 만들어서 그 법률을 만드는 사람을 뽑기 시작한 것이 선거입니다. 근대적으로 말할 때, 물론 고대 로마 시대에도 그 간접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원로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현대의 이런 선거라는 제도는 왕이 국가의
무력을 이용해서 특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세금을 자기 원하는 대로 착취를 하기 때문에 원시 부르주아 무역업을 하는 돈을 모은 자본가들이 그 세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적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된다. 그런 법률적인 제정을 위한 대표 기구를 뽑기 시작한 것이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래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류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라는 제도가 법률, 즉 세금에 대한 일정한 법률을 만들기 위한 선거를 지금으로 하면 의원을 뽑고 법률을 제정하는 그 의회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철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이해관계의 다툼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초적인 정치의 기본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뒤로 나가고, 즉 정치 기술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거를 제가 선거의 특징으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의 원래 원칙은 양심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 간의 대립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정치라는 정치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면은 사라지고 각 이익 집단들의 대표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이익 집단을 대변한다든가 이익 집단의 이익을 가장 충실히 구현해내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대중들이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회라는 게, 혹은 대의정치라는 게 굉장히 원초적으로 오염이 되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이라고 이 총선이라든가 혹은 대의정치에 있어서 대표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을 뽑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악한 사람을 뽑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을 뽑게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우민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민. 대표를 뽑는데 온갖 술수와 정치공학,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테크닉, 그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선거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가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기술을, 훌륭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훨씬 사악하게 우리를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선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는 이미 뒷전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민정치, 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우민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를 통해서, 선거가 아니면은 합리적인 어떤 이성을 가지고 서로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대중을 상대로 학의를 속인다든가 그럴듯하게 분치를 한 사람이 대의라는 이름의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그걸 우민정치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민이란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있나 하면은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차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의 사람을 뽑는 거예요. 가장 최악은 어떤 경우예요? 자기 집단을 대변하라고 보냈는데 자기 집단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을 최악이라 한다면은, 차악은 적어도 자기 집단에 대해서만큼은 악을 부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단에 대해서만큼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악하게 하고 자기한테, 자기 집단에게만큼은 이익을 챙겨주는, 선을 베푸는 사람. 즉 선거의 지금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집단의 혹은 자기 계급의 이익을 가장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악은 그것도 챙겨주지 않고 자기가 챙겨서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차악의 선거를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우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 것인가는 이미 뒷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 현대 선거의 특징이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일어나는 양당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양당제 선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당제 선거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제라는 거는 양당제예요. 양당제. 근데 그 양당제가 그 대통령제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에서 대의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보면은 그 내각 책임제, 의회를 중심으로, 대의제 의회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합의체에 따라서 각자의 자기들의 이익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이런 정당들이 자기 의석수를 가지고 연립하고 연대하고 어떤 정책적인 조정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각 책임제라 그래요. 연립정부. 그래서 그 정당에서 훌륭한 사람을 내각의 책임제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의회에서 그 정책을 조정하고 그 집행은 그 내각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중심이다 보니까 격렬하게 하지 않고 그 내각의 각자의 의석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당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내각과 대립하면서, 좋은 말로 하면은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제를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그걸 감시 감독한다. 이런 의미로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정책 집행은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이 의회라는 게 입법기관이면서 서로 상호 협조 내지는 견제를 한다 그러지만은 대립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의회가 실제적으로 다수석을 갖다고 하더라도 대립관계로서 대통령이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되는 당과 대통령이 되지 않는 당하고 그 두 당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정당이라고 해서 혹은 다당제로 해서 그 공간을 선거 때마다 나타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대통령당이냐 대통령당이 아니냐로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선거 과정에서 그 양당으로 흡수를 된다든가 혹 성공을 한다더라,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주 극소수로서 의회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싸움이 의회와 대통령이라는 입장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제3당이 그 어떤 존립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좀 동조하는 바라 하면은 그 여당이라는 대통령 당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고, 아니면은 제3 입장으로서 아니면은 반대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정책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제3당이 세력균형, 바란스 오브 파워를 통해서 적절히 정책을 조정한다 그러지만 그건 이론이에요. 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두 가지 문제밖에 없잖아요. 이 정책을 실천할 거냐 실천하지 않을 거냐. 정책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게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견제를 할 때 제3당의 근거는 적당하게 하자. 이 적당이라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없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제3정당의 근거가 없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져 버려요. 대통령제 제도에서는 양당제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양당제예요. 양당제고,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느냐, 아니면 또 실패해서 다음에 또 집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의 특징은 격렬하게 두 어떤 집단이, 그 대통령제의 특징은 두 집단이 대통령파냐 아니냐라는 두 파로 격렬하게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그 어떤 승리가 잘 없습니다. 간혹 있지만은 아주 실정을 크게 했다든가 이러지만은 그런 대통령제만의 치열한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양당제로 이루어진다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격렬하게 치열하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는 분들이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단파성이 강하고 또 지연이라든가 학연 등의 연고성이 있는 나라이면서 또 남북 간에 어떤 대립이 있는데 한 나라가 너무 분열되면 안 되니까 내각 책임제를 하자는 식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인 학자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내각 책임제가 될 수 없다고 그래요. 연립 어떤 다당제가. 왜냐하면은 당파성이 워낙 강하니까. 그거는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면 다음번에 이야기하기로 해요. 다음번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선거의 특징, 그리고 양당제의 특징이 한국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우민정치, 선거라는 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막 가짜 뉴스 이런 거, 막 우민정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우민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악을 선택한다는 거, 차악. 그 다음에 이제 양당제의 특징이 치열한 그 선거전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어떤 그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역사적으로 당파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당파성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당파에서도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우세한 파가 없었습니다. 늘 49대 51로 뒤죽박죽. 그러나 50일 노론이라는 게 한 300년을 집권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그 노론이라는 게 기호파들이 노론을 형성하는데, 그게 송시열이 정철 같은 기호 학파입니다. 즉 경기도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경상도, 전라도가, 물론 이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북은 그때 평양이라는 데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그 조선족, 쉽게 말하면 조선족이라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보면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중에서 청나라로서 편입되지 않았던 반개가 조선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함경도 이쪽으로 여기는 여진족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에는 그 북쪽을 굉장히 좀 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도 훌륭한 학자들이 많았겠지만은 크게 뭐 이름을 떨친 유학자들이었고, 쉽게 말하면 평양 감사가 전부 다 이 남쪽에서 다 올라갔으니까,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에는 기호학파가 아니고, 경상도 남쪽에는 조식이라 하는 남인 부류가 있었어요. 쉽게 말 요즘 말로 하면 제야학자들이에요. 제야학자들. 그리고 경북에 물론 거기에도 노론이 있었지만은 주류가 이쪽은, 그래서 그쪽은 벼슬을 많이 못했어요. 영남도 그렇고 그 전라도도 그렇고 두 부류가 다 큰 그 벼슬을 조선시대에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노론이 주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일방적으로 노론이 많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51대 49로 끊임없는 그 어떤 이 남인들,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한 남인들이 끊임없이 저항하고 막 그래서 남인들이 집권하기도 해요. 일시적으로. 지금 현대사도 그래요. 보수파들이, 자유우파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이지를 못해요. 일방적으로 막 70대 30으로 이 주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파선까지도 그 문화적으로도 그런 데다가 양당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총 선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51대 49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6대 4 그런 정도로 될 것이지 않느냐, 그런 거를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6대 4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상치라는 것도. 근데 그 오래된 우리나라 이조 500년에서 500년 가까운 역사와 현대사 한 100년의 역사를, 한 200년의 역사를 더듬어 본 그 DNA가 있으니까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거의 결판은 당파에서도 그랬어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정치에서 이야기하는데 연고, 학연, 지연,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가듯이 외국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다 뭐 지연, 학연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징적 중에 특징이 대지역주의가 있지만 소지역주의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남이라고 그러면은 낙동강 벨트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인데 정치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부터 그걸 해안벨트라 그래요. 그 해안벨트라는 게 상권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해안벨트라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내륙 지방하고 울산서 시작되는 울산, 김해, 양산, 거제, 남해 이쪽하고 이 정치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해도 표가 완전히 반대로 나와요. 또 조그마한 동이 있어도 이쪽 동네 저쪽 동네가 그 정치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팔을 나누는 데는 아주 타고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지연이라는 것도 그 지연이 그 지역마다 다 소지역주의가 있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에 지금 현대에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어떤 단점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 있고, 양당제의 결점도 그대로 드러나고, 세 번째 한국의 역사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총선을 예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쉽지만 한편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지율은 예를 들면은 51대 49, 간단히 말하면 55대 45가 되기도 하고, 그럼 55대 45면 10% 차이잖아요. 이 선거가 한 10% 차이에서 이쪽 저쪽으로 조금 밀렸다 조금 있다 하면서 자유주의 우파가 조금 우세한 척으로 이때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변도 있어서 당파에서 남인이 일시적으로 노론을 이기듯이 이 선거에서 공산좌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공산좌파화 됐으니까 공산좌파가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큰 지역주의 내에서 갈려 있어가지고 55대 4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소지역주의가 발동해서 그 10% 차이를 뒤집어서 그 지역 내에서 쉽게 말하면 노론의 지역에서 남인이 당선되기도 하고 남인 지역에서 노론이 당선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국민들의 지지는 별 차이가 없는데 서로 막 아주 각축을 이루는데 그 몇 표 차이들이 조금씩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주의가 한다면서 간발의 차이로 한쪽이 월등히 이겨버리는 게 21대 선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문 용어에서는 학자들은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산좌파와 극우라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또 하고 싶은 건 중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중도는 또 중간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중도라는 거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를 할 수 있죠. 중간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양당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극우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공산 작용화됐다 이런 말은 뭐냐면 우왕좌왕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적엔 한국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이념이라든가 정책이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중도는 어디에 속하느냐? 저는 도리어 우왕좌왕파에 속한다고 봐요. 중도. 그래서 나는 중도는 한국에서 중도는 없다. 중도는 없고 그 우왕좌왕파에 속한다.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한 번은 이쪽을 끄고 한 번은 이쪽을 찍고 하다 보니까 이 표가 조금씩 그게 출렁거린다. 당선이 출렁거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중도라는 거는 이념적인 중간은 없고 쉽게 말하면은 이 당이 좋아서 이 당을 찍을 수 있는데 다음에는 이 당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당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딱 노론은 정해져 있어 당파로.
그 다음에 남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를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 공부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우파 이런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에서 그런 소신을 바꾸면 큰일 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공표한 그대로 자유우파예요. 그 다음에 공산자파, 이건 공산자파예요. 좀 중도도 없고 공산자파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자파라 하는 거를 추종하는 사람이 볼 적에 이게 고정이 안 되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는 공산자파라 그러지만 공산자파라고 자유우파에 상대적으로 해서 공산자파라 부르는 거지 공산자파라 할 수가 없어요. 이론이. 왜? 간단히 말합시다.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쉽게 말하면은 막시점이 쳐들어오면 막시점이 동의하는 사람이냐 이거. 전쟁이 일났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전쟁을 막으려는 사람이 한 80% 된다면 20%는 다 총살 당하는 거예요. 왜 내부에서 그런 거를 허용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깃발을 밤에는 들 수 있지만은 낮에는 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도 아닙니까? 그게 중도. 그 우왕좌왕 그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도 이게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번 총선도 지난 21대 선거처럼의 그런 거를 꿈꾸고 공산자파들이 주장하는데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겠죠. 근데 총선의 결론을 내리면 결국 6대 4로 이루어지기 쉽다. 근데 저 같은 자유우파도 공산자파들이 지난 21대 선거에 180석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자유우파도 공산자파들이 그동안 했던 행태라든가 정책의 실패, 그리고 지금 그 당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안 된다고 봐요.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 그래서 자유우파로서 시민혁명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다수 아주 격격하게 차이 나는 압승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총선에 대한 그 예상은 이것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즉, 선거는 누가 훌륭하다 이거 일단 차악을 선택한다는 거, 그리고 양당제라는 거는 격렬한 선택, 격렬한 투쟁이고 한국적인 당파성에 있어가지고 일방적 승리는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이렇다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가장 나머지는 당파가 정해져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영남, 호남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 선거에 의석수도 가장 많고 하는 승부처는 서울, 경기, 충청도 이를 중심으로 한번 의석수를 한번 여러분하고 예상을 해보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한국 정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으로 결론을 내는 걸로 한 10시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자라는 강의를 자유민주주의를 계몽한다는 입장에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